구조법에 의해서 설립된 인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법원하고 검찰청 인근에 지부와 출장소와 지소가 있어요. 여기 양평, 양동은 여주 출장소 관할이에요. 그래서 또 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법률 상담이고요. 법률 상담은 우리가 국민이나 외국인 자격은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법률 구조는 소송을 해야 될 때 또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상자가 필요하고 법률구조 대상자 중에서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농민인 경우에 이제 조합원 증명서하고 중위소득 150%에 대한 기준을 하면 또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승소 가능성을 보고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는 게 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우리가 대비를 하잖아요. 그쵸? 특히 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 알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OX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매매계,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매수인이 뭐를 줘요? 계약금 얼마를 주죠? 10%가 법인가요? 10%. 우리가 관행은 10%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정말 하고 싶으면 좀 더 줘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가 있고 약간 불안하다면 10%보다 적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었어요. 계약금을 걸고 집에 와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24시간 하루가 안 지나면 해약을 어떤 일로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손.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 돈 안 드신 분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 대부분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만두겠다고 해도 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다 틀리셨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민법 565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계약금이든 보증금이든 그 명목으로 상대만 교부를 해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 돌려주겠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해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단지 마음이 바뀐 거. 그럴 때는 교부한 사람은 포기해야 돼요. 계약금을. 그래서 해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던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받은 사람이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받은 돈의 2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는 누가 해약을 많이 할까요? 한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더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받은 돈만 주고 그만 이제 해약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해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 5분만 지나도 아니면 바로 계약금만 지급한 당장 내가 안 한 거 안 하겠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분이 매도인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돌려받으려고 법으로 하면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계약을 할 때는 근데 특별법으로 왜 우리 보통 방문 판매니 뭐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철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예외고 부동산이나 뭐 전세나 이런 거는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법적으로는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로 먼저 OX 퀴즈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루가 안 지났으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먼저 언급하고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건 먼저 증여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만 줄까요? 아니, 증여. 무상으로 주는 거죠. 네. 그죠? 무상으로. 그쵸. 무상으로 주면 상대방이 오케이, 받겠다고 하면 증여계약은 성립되는 증여하고 상속은 뭐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돌아가실 때 뭔가 놓고 가죠. 그쵸? 그 부분에 대한 정리예요. 그리고 유언은 내가 미리 생전에 그거를 의사표시 해놓고 가는 거죠. 요 3파트를 제가 오늘 강의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했으니까요.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엔터를 치면서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제가 쳐드릴까요? 아니요. 네, 내가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한테
내 1억 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가 좋아, 고와, 고마워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나보니까 안 주고 싶은 거야. 가능할까요? 주겠다고 했어요. 말로만 돼요. 말로만. 말로만 했으면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 왜? 그러니까 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 아니 증인이 있어요. 증인 있어요? 예. 그럼 어쩔 수 없네.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돼요. 그래도 왜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 공증이나 이런 거 받은 게 그 증여는 구두도 유효해요. 보면 무상으로 이제 증여 계약은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요. 그래서 증여자가 그러면 상대방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그래요. 받는 사람이 좋아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됐어요. 다만 증여하려고 한 사람이 부인을 할 경우 있잖아. 난 그런 적 없어라고 부인하면 그걸 입증하는 문제가 이제 받을 사람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도 유효해요. 다만 법 555조에 서면에 의한 증여는 의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기로 했는데 유효하지만 내가 해제 안 주겠어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음부터 안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제를 하는 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보통 생전에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자식이 받고 나서 부모한테 제대로 안 하고 부양도 제대로 안 하는 거여서 괘씸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부동산을 돌려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 그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면 소유권을 말소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괘씸해서라도 뺏어야죠. 뺏어야 되는데 그냥 증여 그런데 법에서는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민법의 558조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증여 중에 세 가지 해제 사유가 있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건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망은행, 은혜를 모르는 행위를 한다든가 부양 의무를 불이행한다든가 아니면 증여한 사람의 재산 상태가 나빠져서 생계에 곤란해진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행해버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 뭐예요? 해제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소유권을 넘기기 전에는 가능한데 소유권이 넘어간 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드님한테 재산을 다 줬어요. 근데 아들이 괘씸하게 제대로 부모를 모시지 않고 막 그래요. 그래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기 이전에 네. 효도에 대한 계약서를 어떻게 드시는데 어떻게 아셨네? TV에서 봤어요. 이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예요. 우리가 증여는 상대방이 무상으로 주고 받는 사람은 특별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방도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거고요. 부담부 증여는 민법 561호에 쌍무계약이라는 것을 준용하는 증여에 대한 규정 말고 쌍무에 대한 준용하는 쌍무가 뭐냐면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무를 안 하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사건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때문에 이게 이제 여론화됐어요. 가능해요? USB를 뺐으니까 이걸로 될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뭐냐 2003년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임야도 세 필지나 주고 주식도 주고 빚도 갚아주고 마지막에 있는 대지 100평 정도의 2층짜리 집이 그것도 종로구 가해동 20억 정도 된대요. 그걸 준 거예요. 주면서 그래도 마음이 그래서 각서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함께 산다. 그리고 충실하게 부양을 하겠다. 만약에 안 하면 반환해도 이의제기 안 하고 반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 부동산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함께는 살았대요. 근데 함께는 어떻게 살았냐면 2층짜리 집이니까 1층에는 아들 부부, 2층에는 부모부가 살았는데 식사를 한 번도 같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안 좋은데도 집안일을 하나도 도와주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도 돌보지 않으니까 간병 요양원에 보내자는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팔 테니까 내놔라. 팔고 아파트에 가겠다. 그랬더니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 무슨 아파트냐라고 하면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가 소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우리가 재산을 주건 안 주건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라면 충실히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소유권 말소를 구했는데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그 특별한 이야기 없이 각서 없이 그냥 증여를 하면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저희들 세대는 증여 안 하죠. 근데 다 우리가 100세 시대고 그런데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고 나서 눈치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는 많이 없어질 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효도계약서 이행각서를 일으키시는 거죠.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제가 할게요. 충실히 부양한다는 뜻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모두 반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 효도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받은 수증자가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계약서 폼은 이런 식으로 증여 재산은 뭐가 있고 부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방문하는 횟수, 예를 들어서 뭐 아플 때 병에 그리고 뭐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기나 담보를 설정할 때는 동의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내용을 부담 부분으로 써요. 그러게 되면 나중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걸 갖고 하는데 그러면 자식하고는 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인 얘기니까 한 거니까 크게 그러니까 알아만 두시고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글퍼요. 네, 서글퍼요. 그래서 서글프기도 하는데 그 전에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다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주고 나서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 군데 강의하다가 연세 많은 노인대학에 가서 한번 했는데 아직도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아들한테만. 그런데 젊은 분, 농협 같은 데 강의 가면 요새는 아니에요. 딸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바뀌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상속 문제로 하지 굳이 미리 주는 거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부분은 증여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이상으로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강의 끝나고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예. 10분에 10만 원이에요. 상속은 뭐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오잖아요. 그쵸? 올 때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뤄놓은 것이 있어요. 그쵸? 그거에 대해서 특히 재산, 빚, 이 부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규정한 게 상속법인데요. 우리 속담, 호랑이 죽으면 뭐 남긴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근데 이름만 남길까요? 재산만 남길까요? 그렇죠. 그 빚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상속인, 이제 망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잖아요. 1순위가 이제 배우자 직계 비속인데 상속인의 권리 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1번 사망 신고한 때, 두 번째 망자가 사망한 즉시, 세 번째 상속인이 상속받겠다고 승인한 때. 3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문자상으로 승인한 것 같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사망하면 3번이 아니고 2번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벌써 그 재산은 누구 거냐면 상속인 거예요. 상속 등기를 안 해도 상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그 민법 1005조에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이 망자를 말해요. 재산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재산만 아니라 빚도 우리가 재산만 받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상속인의 권리가 다 승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이 많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 때문에 더 이제 상속에 대해서 더 알아놓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떨까요? 임야가 오래전에 사망한 할아버지 이름으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걸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할아버지 거는 아니죠. 그쵸? 누구예요? 상속인이 것이에요. 그쵸?
그런데 첫 번째는 할아버지가 사망할 당시에 상속은 개시돼요. 그런데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누구로 돼 있어요? 할아버지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할아버지만 등기돼 있을 뿐이지 누구 거냐? 상속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속 등기를 하면 언제 법을 갖고 적용할까요? 그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리만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근데 상속법이 여러 번 변천을 했어요. 그래서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1960년도 이전은 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관습법에 의해서 호주가 사망을 하면 호주 상속을 받는 장남이 다 받아. 그래서 그거를 차남이 나갈 때 분가할 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남자나 여자 차이 없고 결혼했든 결혼 안 했든 차이가 없죠. 그렇지만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해요. 그 중간중간에 보면 여자도 결혼한 여자, 미혼 여자 차이가 있었고 장남과 차남도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남녀 평등하고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다만 배우자만 5화를 가산하는 그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약에 60년도 전에 사망을 했다면 그 호주 상속을 장남이 다 받는 거고 그 장남이 또 사망했으면 그 장남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법이 언제냐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래전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다도 그것은 할아버지 게 아닌 거예요. 민법에 보면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수용이나 판결이나 경매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186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한 득실 변경,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하다든가 증여를 할 때는 등기하지 않으면 성립 요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줬어.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인이 나쁨만 먹고 또 팔아요. 이중 매매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산 사람이 등기를 먼저 해버려. 그럼 그 사람의 소유권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해서 물권 변동이 되는 186조는 등기를 성립 요건으로 해요.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아직 완전한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서 특별하게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우리가 왜 수용당, 국가한테 필요해서 공공목적으로 수용당할 때 수용당하는 경우, 판결로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아니면 우리가 경매해서 경락받는 경우에 아직 등기가 안 됐어도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다만 등기는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처분을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할아버지 거 등기비 할아버지 건데 이거 팔고 싶은 거예요. 상속인이. 그래서 상속 등기하고 맞바로 팔았으면 좋겠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립하는 데는 하자가 없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가 제가 너 말 너무 빨리죠? 아니요. 괜찮아? 이해되세요?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가요. 거짓말이. 근데 제가 약간 떨리는데요. 아, 이상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분의 재산이나 빚을 알기가 쉬울까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기 재산을 다 배우자한테 다 공개하나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게 아니라 빚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요거는 우리 사망신고를 얼마 동안 해야 되죠? 사망한 지? 출생신고.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한 달 이내에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망신고하기 하면서 동시에 요거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양동면 같은 경우는 양동면사무소에다가 그러면 이게 안심상속 원서 서비스라고 해서 금융계 모든 책 다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1금융, 제2금융, 보험사까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것도 다 오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자동차, 부동산 그리고 다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공적인 거는 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문자로도 오고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정부 24대 홈페이지를 하면 또 홈페이지도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안심상속 원서 서비스를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재산 빚 없을 거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사망신고하면서 안심상속 원서 서비스를 하면 그때 회신이 보통 20일을
후에 오는 것도 있고 치료 후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빚이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웬만한 건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재산과 빚이. 그렇죠. 개인 간에 관련했던 재산, 채권이나 개인의 지불했던 빚은 어디에 공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최도 한도가 제도가 상속재산조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신고할 때 재산이든 빚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한 번은 해보시는 게 해라고 주의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후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 꼭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망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1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 네? 배우자. 배우자 혼자 다 받을까요? 자녀라고 함도 맞는데요. 우리가 보통 1순위를 배우자 직계 비속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혈족, 그 망자의 기준으로 혈족이 밑으로는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고요.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촌수가 누가 가장 가까워요? 자녀가 가까웠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가 안 내려가는 것 뿐이지 만약에 자녀가 없고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순위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라고 하고요. 배우자는 5화를 가사나 나머지 똑같이 균분하고요. 두 번째, 직계 비속이 없어요. 그럼 누가 받을까요? 왕자의 형제. 너무 많이 갔어요. 비속이 있으니까 우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나이 순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직계 존속도 제일 가까운 촌수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시면 그 이상 올라가진 않지만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까지 올라가고 조부모 없으면 또 올라가지만 계시면 그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만약에 부모가 계시면 부모가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어요. 그럼 누가 받을까요? 배우자 단독. 이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거고요. 결혼을 하는 배우자도 없다. 그럼 그때 형제 자매가 받는 거예요. 이촌이 받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촌인의 혈족까지 가요. 그러면 여기서 사촌의 혈족 5촌 상속권 있을까요? 사촌도 없어. 그럴 때 5촌. 5촌이 가깝고 또 멀지 않나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촌의 혈족까지가 상속 순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촌보다는 삼촌이 가까우니까 삼촌이 있으면 삼촌이 받고 삼촌이 없으면 사촌으로 가서 균분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5촌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배우자 중에서 혼인신고로 아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연금은 가능해요. 그런데 민법의 상속은 못 받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가 안 된 배우자는 실제로 함께 노력해서 재산을 모았어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촌까지 했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가요? 국고로 기속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망자를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혼 배우자일 수도 있고 양자로 입양했는데 가족관계 등록표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그분을 생계를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나 아니면 그분이 아파서 간호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국가 가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상속인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고를 내요. 1년간 상속인의 수색을 해요. 그래서 없다고 판단이 되면 2달 이내에 내가 특별 연고자니까 나한테도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라는 신청을 2달 이내에 하면 가능한데 이때는 상속인이 없을 때 이야기고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 순위대로 하면 됩니다. 예. 여기 시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은 누구예요? 배우자와 아까 1순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그렇죠.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아들, 딸이 상속인이겠죠. 여기서 부모는 직계 존속인데 비속이 있기 때문에 존속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상속받을 금액을 3,500원이라고 3,500만 원이라 했을 때 우리가 아들은 얼마예요? 계산을 쉽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1,000만 원. 그럼 딸도 1,000이에요. 균분이요. 그런데 1,000의 반이 얼마예요? 500이잖아요. 1,5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5화를 가산하는데 이거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한 거고 계산 방법을 보면 아내와 아들, 딸이 있어요. 아내가 1.5라고 했죠. 아들, 딸은 11이에요. 그러면 소수점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3, 2, 2. 그럼 합하면 총 얼마예요? 7이죠.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상속 재산을 곱해주면 계산이 되고요. 이게 부동산이면 지분 등기를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삼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은 누가 받을까요? 그러니까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가 누구라 했죠? 그러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속이겠죠. 또 상속분은 똑같이 하고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해서 1,500이 되겠죠. 예. 여기서 삼남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먼저 사망을 한 거예요. 아버지보다. 그러면 삼남의 재산은 누가 받아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받겠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며느리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억 500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배우자는 뭐 먼저 돌아가신 거로 계산이 된 거고요. 1남도 3,500 받았고 2남도 3,500, 3남은 3,500 받을 수도 있었는데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아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재혼을 하면 못 받아요. 재혼을 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상속되기 전에 먼저 사망을 했거나 결격자가 됐을 그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으면 함께 받고 직계 비속이 없으면 혼자 받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걸 대습상속이라 해서 과거에는 또 이제 대습상속이 며느리는 받는데 사위는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오래전에 칼기 사건 혹시 아세요? 네. 그때 사건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 칼기에 그 상호신용 금고 그 뭐라 그래요? 그 금고 대장 그 사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여행을 가족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네 가족 몽땅, 딸네 집 몽땅 갔는데 사위만 의사였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 못 갔는데 그 칼기에 모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시사망으로 봐가지고 이제 그 상호신용금고의 그 회장님의 형제들하고 사위하고 다툰 사건인데 결국 사위가 다 받아갔죠. 그러니까 대습상속이에요. 근데 대습상속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우리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하면 언제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사망으로 봐가지고 이제 대습 받은 거죠. 예. 아버지가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 모두를 어머니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가. 한 명에도 반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첫 번째 유언이에요.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상속인 간에 전원 합의를 해서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유효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동의 안 하면 그 사람 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법정의 순서, 법정 상속분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상속재산을 이렇게 늘리는데 기여를 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재판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이라든가 기여분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안심상속 원수 서비스를 얘기했잖아요. 사망신고하면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군데에서 한꺼번에 연락이 와요. 원래는 각각을 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한 군데다 한 면사무소 하면 면사무소 통해서 다 오는데 이게 1년, 사망하고 1년 동안만 유지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6개월만 운행이 됐는데 이게 1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뭔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재산 중에 왜 통장이 있으면 쬐그만 돈 남아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몽땅 그걸 다 와요. 작은 돈도 다 오거든요. 그랬는데 재산이 알아봤더니 재산은 많은데 빚은 적어.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받아서 그 빚을 갚으면 돼요. 이걸 단순 승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비슷할 경우도 있고 빚이 많을 것 같고 불안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아버지가 사업을 과거에 하셨는데 저는 빚이 있을 줄 알았어요. 빚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남편만 한정 승인을 시키고 나머지 형제들을 상속 포기 시켰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빚이 많거나 아니면 불안한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둘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안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빚을 다 안아야 돼. 내가 받은 게 없어도 그 빚을 다 갚아야 되는 부채가 남아요. 근데 이 기간이 그 사람이 돌아가신 그 주소지 법원이에요.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러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속 포기는 재산도 안 받고 빚도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재산만 받고 빚을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속 포기할 생각이면 건드리면 안 돼요. 받으면 단순 승인이 돼서 빚을 다 갚아야 되고요. 한정 승인은 뭐가 문제냐면 받은 한돈에서 책임을 지면 돼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받았으면 받은 부동산으로만 책임을 지면 되고 자동차를 받았으면 그 자동차만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정 승인에서 주의할 거는 신청할 때 재산 목록을 내게 돼 있어요. 적극적인 재산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산이고요. 소극적인 재산은 뭐냐면 빚을 말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까 안심상속 원수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된 거를 쓰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쓰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누락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단순 승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통장에 뭐 몇십 원 있는 것도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록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 고의로 누락하지 않고 내가 최대한 알아본 거를 쓰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정 승인인 경우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채권자 중에서 이 사람 재산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사망한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정 승인을 하고 나면 5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돼요. 일간지. 그거는 또 그 일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망자의 채권자한테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아는 사람이 다 먼저 가져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못 받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정 승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꼭 써야 되고 목록은 고의로 누락하지 않고 하나하나 일일이 작은 것도 다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거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상속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일간지에 그리고 내가 아는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은 그 상속 개시라는 거는 사망한 걸 말하거든요. 그때로 3개월을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요거는 내 부모님 빚이 없다 하더라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은 거니까요. 제가 지금 상속 중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안심상속 원수 서비스를 꼭 하시라는 거. 그리고 빚이 많을 때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 우리가 보통 말로 포기하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을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꼭 상담을 꼭 하시면 좋고요. 제가 아까 이 대한법률구조공대 여주출장소를 말했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전화로 할 때는 국번호지 132번으로 하면 되고요. 방문할 때 예약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니면 뭐 아시는 분한테 꼭 알아보시고 꼭 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빚을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큰 손해를 날 수 있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거는 알아두시고 주위에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쉬어가는 시간. 이거 목사님이 더 잘하시는데 미국의 저명한 문예지라고 하는 데서 하버드대 졸업생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268명을 72년간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대요. 주제는 뭐냐면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법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다 보니까 처음 출발은 엄청나게 좋은 직장, 좋은 데를 다 시작을 했는데 10년, 근데 이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정해진 기간에 뭐 의학자들, 사회학자들, 뭐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서 그분들을 봤더니 한 20명 정도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요. 50세 정도 봤더니 30%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도 결국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고,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요소.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 1번이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데요. 7번이 뭡니까 하면 적당한 체중이래요.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금주, 금연. 이건 뭐예요? 결국 건강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기본으로 해서 안정적인 그 건강이고요. 안정적인 결혼. 그 다음에 교육이래요. 근데 교육은 결국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그런 것이 그거 떠나서 우리가 새로운 것, 우리가 또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계속 배우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1번, 비중이 큰 게 뭘까요? 경제. 아까 이제 재능 봤는데 경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최고의 엘리트들도 불행했는데요, 경제가. 목사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알고 있지만 침묵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그 믿는 분들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뭐냐면 고통에 적응하는 자세래요. 사실은 그분들이 정신적 고통을 얻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뭐 인생을 아까 말씀하신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이 크고 작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남이 보면 작아도 본인한테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견디는 힘은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하면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든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많이 긍정적으로 아이들한테 힘을 주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잘 인내하고 있었을 때 더 성숙해지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통해서 뭐 우리가 뭐 시편 기자도 말했잖아요. 고난을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생에 행복한 법은 없지만 행복할 수 있는 요소 중에 고통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때 제대로 대응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에요. 아버지 통장이 있고 비밀번호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인출을 했어. 뭐 어떻게 될까요? 절도 아닌가요? 우리가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이 사람이 나중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포기가 아니라 이때는 단순승이도 빚을 다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속인 간에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게 내부적으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문제를 고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횡령죄가 돼요. 이게 실제로 누구 돈이에요? 상속인 전원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인출했기 때문에 횡령이 되고요. 그때 이름을 우리 가서 은행 가서 인출할 때 쓰잖아요. 청구서. 그럼 누구 이름을 썼겠어요? 망자 이름을 썼겠죠? 사문서 위조비 도행사죄가 되고요. 그리고 은행 직원을 속여서 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카드가 있다 그러면 카드 하면 뭘 컴퓨터를 이용하잖아요. 그 단말기. 컴퓨터 이용 사기죄가 돼요. 그리고 이게 탈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포기를 해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하면 딱 통장에 수납이 돼버려요. 그런데 사망신고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비용을 인출할 수도 있는데 약간의 단순승이 대부분 다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례비 같은 건데 장례비도 실질적으로 부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단순 승인이 뭐라고 했어요? 받아서 갚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에 정한 단순 승인. 내가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적인 해도 효력이 없이 이건 단순 승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속 재산을 상속이 처분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며칠 이내에 하라고 했죠? 한 달이지. 우리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상속 개시인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하라고 했잖아요.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 아니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재산을 감춰버려요. 감추거나 부정소비하거나 아니면 또 고의로 아까 재산 목록을 쓰게 돼 있잖아요. 적극적인 재산 그걸 고의로 누락시키면 암만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단순 승인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행위라고 하는 부분, 재산을 처분하는 거는 내가 임의로 쓰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판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상속인이 그 아버지가 받을 채무자한테 가서 돈 내놓으라고 추심을 하는 경우에 이것도 처분행위로 봤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속인들 중에 자기들이 공동 상속인 협의 분할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처분행위고 그리고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처분행위고 그냥 채무자가 돈을 주는 거예요. 받은 것도 처분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처분행위를 하지 말고 받지도 말고 그리고 추심도 하지 말고 재산 분할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후에라도 우리가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부정소비하지 말고 또 재산 목록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누락시키지 말라. 고의로. 저 같은 경우에도 재산 한정승인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후에 4달 후에 돌아가셔가지고 4달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대로 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심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옆에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적극적인 재산에.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상속재산 목록 정정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내가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고 나중에 발견이 됐다 하면 상속 목록만 재산 목록만 정정하면 됩니다. 근데 꼭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놓으면 좋고 저도 한정승인하고 상속포기를 강의를 많이 했지만 막상 저희가 닥치니까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안심상속 원서서비스 하는 거와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목록을 정확하게 작은 것부터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냥 놔두라는 거. 하기 전까지 그냥 건드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요거를 꼭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빚이 없는 거 가서 아무 조치 안 했어요. 그랬더니 1년 후에 그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한테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소장이 집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했는데 3개월 지나고 1년이 돼버렸을 때 그러면 갚아야 될까요? 별로 빚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별로 없어서 특별히 할 필요 없다고 안 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자한테 너 갚아라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백제? 법원에서 어떤 소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있으면 인정한 게 돼요. 민사소송법에 보면 의제자백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가 오면 아니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판사님은 알아서 판결 안 내려줘요. 뭐냐면 주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오면 답변서를 30일이나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헌법재판소 의원결정이라서 법이 바뀐 건데요. 원래는 재산이 그러니까 별로 없고 빚도 별로 없으니까 안 했는데 나중에 채무가 초과됐어. 그럴 경우에는 초과된 걸 안날로부터 특별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 경우에는 나는 재산도 없고 빚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받으니까 빚이 초과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나는 이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알았다. 그래서 특별 한정승인 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서를 내고 가정법원에다가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상속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은 조금 엄격해요. 왜냐면 내가 채무 초과를 안 지 3개월이 안 됐다는 걸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특별하게 빚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불안하면 그냥 처음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해버리는 게 안전합니다. 힘드시죠? 재미없죠? 재미있어요? 네. 아, 저만 힘드네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몇 달?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 그 망자가 죽은 그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쵸? 만약에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얼마 만에?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하면 되고 상속포기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빚만 내놓고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가족이 알다 보니까 배우자는 한정 승인을 하고 결혼한 아들, 딸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나 외손자, 외손녀들은 영향을 못 받을까요?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상속 순위에 보면 1순위가 직계 비속할 때 아들, 딸이 없으면 손자, 손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판례가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책임을 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 판례가 지금까지 그랬는데 최근에 2023년 판례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사실 법 이론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든 그 아들, 딸이 몰라서 안 했기 때문에 손자가 책임지는 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그걸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판례가 바뀌었냐? 배우자와 자녀 중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혼자 받는 거로. 그러니까 더 직계 비속으로 손자나 직계 존속으로 부모한테 안 간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손자까지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를 좀 바뀐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하고 어머니는 그냥 아무 조치를 안 했어요. 근데 자식이 미성년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못하니까 대신 엄마가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자기도 안 하고 애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으니까 나중에 이거 아버지 채무를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냈겠죠. 그렇죠? 원래는 책임을 졌어요. 당연히 졌는데 법이 만들어졌어요. 뭐냐면 2020년 12월 13일에 이제 그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 어머니가 딸에 대해서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미성년자가 빚을 대물림 받아야 됐는데 너무나 이게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법이 신설이 됐는데 그 미성년자였던 애가 결국 단순 승인을 된 거잖아요. 미성년 때는. 왜냐면 채무가 초과돼서 자기가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성년이 된 후에 자기가 초과된 걸 안 날라고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하면 돼요. 이거 상속 포기는 안 되고요.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가 법정 대리인 부모가 그런 조치를 안 했어도 그 사람이 성년이 된 후에 근데 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긴 했지만 그게 언제 알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성년 되자마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부양음을 안 하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상속순위 1순위가 누구예요? 배우자도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직계비속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직계 존속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갔어. 그런데 딸은 재산을 놓고 간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 건이에요? 구하라. 가수 구하라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구하라 가수가 2019년도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아이를 안 돌보고 나갔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반반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반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속 결격 사유라고 규정이 천사조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뭐만 있냐면 범죄 행위, 살인을 하거나 살인하려고 했던 경우, 상속인 같은 경우 사망자, 그러니까 망자에 대해서 아니면 상속인에 대해서 그리고 고의로 상해를 해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게 되게 엄격해요. 그 다음에 어떤 유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해하거나 또 그거를 파괴하거나 어떤 방해하거나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만 결격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양을 안 한 그 사람 어머니는 결격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빠가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상속분을 아들한테 양도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들 오빠가 이거에 대해서 다투고 또 국회에다 청원을 낸 거예요. 부양을 안 한 엄마는 이거 엄마든 아버지든 전속 누구든 그 상속권을 상실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서로가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1004조 2라고 해가지고요. 2024년 9월 20일 날 신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효력이 1월 1일부터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때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상속권 상실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쓰는 거, 유언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유언을 하지 않고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실의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 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그럼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뒤에 유류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유류분에도 헌법재판 판결이 난 게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2024년 4월 25일이에요. 그때로 소급해서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만약에 부양을 안 한 사람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법원에다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은 뭐예요?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남긴 말. 그치. 말은 아니고 말긴 어떤 의사표시를 문서로 했든지 뭘 하겠죠. 근데 효력이 그러니까 생전에 뭔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효력이 언제 생겨요? 죽음을. 그래서 법에서는요. 유언의 자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유언의 방식이 엄격해요. 왜냐하면 이게 변조될 수도 있고 서로가 상속이 유언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간에 이해관계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의 방법은 딱 5가지밖에 인정 안 하는데요. 마지막에는 구수증서는 질병이라든가 아픈 위급해가지고 유언을 할 수 없는 급박한 사람의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언의 방식은 자필, 직접 쓰는 거. 그 다음에 녹음하는 거, 우리 공직인 사무소에서 가는 거, 비밀로 해가지고 봉하는 거. 이 4가지만 인정이 되는데요. 그 4가지 하나하나가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흠결되면 무효예요. 한번 자필 증서에 대한 유언 볼게요. 우리가 유언장을 써요. 그러면 이걸 다 자필로 써야 돼요. 컴퓨터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 일자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유언자 이름을 쓰고 주소를 써요. 그 다음에 날일을 해요. 이게 절대 요건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예요. 자필 유언인 경우에. 그런데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작성 일자 중에 월까지만 쓸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효. 그 주소 중에 번지가 달랐다 안 쓴 경우 무효. 그 정도로 유언인 경우에는 엄격해요. 자필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자필도 있고 녹음은 증인이 필요해요. 공증인 사무소에 갈 때 증인 2명 데리고 가야 되고요. 비밀도 봉하면서 증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유언이라는 의사표시가 이것이 변조됐는지 어떻게 잘못된지에 대해서 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증인 사무소에 한 건 검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검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인 절차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매매계약서라도 검인 하나 받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언이 남긴 고인이 남긴 유언이 위조 변조라든가 파기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검증 절차인데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거를 어떻게 발견한 사람 즉시 가정법원에 가서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검인 신청을 하면 그 법원에서 검인 기일을 정해줘서 상속인하고 이해관계는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서에다가 써요. 그럼 그 이의 제기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 갖고 집행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누구한테 준다는 검인했는데 그 중에 소유권 중에 이제 유언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거는 이 아사 필적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 별도로 유언 효력 확인의 소송을 받아서 그게 진실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사표시가 정확해야 되고 그 요건 중에 하나도 흠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언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예.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려고 그런 말씀 하세요.
못돼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내 전 재산을 사회 기부하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유언의 자유는 인정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광고를 보면 사회 기부하려면 직계 비속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상속분의 반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그리고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3분의 1을 주장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죠.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었냐면 형제 자매도 있었어요. 형제 자매도 3분의 1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써 있잖아요. 그 헌법재판소에 최근에 판결이 약간이 2024년 4월 25일에 났어요. 어떻게 났냐면 우리 형제 요거 먼저 유리부부터 할게요. 우리가 보통 전액을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만약에 썼어요. 제대로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상속인이 아내와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3,500 아내와 딸이 아무 말 안 하면 3,500 아들이 받으면 돼요. 그런데 아내나 딸이 유류분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 원래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1,500이었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1,500의 반이 얼마예요? 750. 딸의 1,000의 반이 500이죠. 나머지 2,250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안 나오고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류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이 어떤 게 났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 고인의 형제 자매 유류분을 규정을 4조에 1112조 4항에다 했는데 우리는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 주장하는 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건 우연이다. 그래서 이 즉시 효력이 없어졌어요. 4월 25일부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불합치 판결이 2개가 났는데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어떤 자식을 배제를 시켰는데 그 배제한 이유가 아주 나를 못되게 유기한다든가 학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법에서 유류분에 대한 상실 사유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법을 2025년 12월 말, 올해 말까지 만들어라. 그 대신 만들기 전까지는 유효한 거로 하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속인들 중에서 기여, 이 재산을 높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류분에 대했을 때도 왜 기여분을 준용해야 되는데 유류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불합치 판결을 나면서 이것도 규정을 올 12월 말까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가 4월 25일에 판결이 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류분 제도 중에서 형제 자매는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도 안 해, 배우자도 없고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가 받을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분을 주장 못, 유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누가 준다고 하면 자기 유류분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실질적 유류분은, 유언은 유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언의 방식이 법에서 딱 구수증서 말고는 4가지고 그 요건 하나하나마다 요건 하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에도 흠결되면 무효라는 거. 그래서 유언을 하시고자 한다면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고요. 상속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 좀 기분이 안 좋긴 한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졸으셔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되게 은혜로웠는데 깜빡 제가 그래서 여러분 조는 거를 이해했어요. 나는 의지적으로는 안 주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교회 연합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보면서 이제 질문 끝나고 하세요. 저 이제 바로 또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저도 질문할 게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거. 그래서 이런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는데 진작 좀 들을 걸. 그래서 물론 이제 다 정리된 부분이지만 그래도 삶 속에서 또 지혜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시간은 계속 되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좀 뭔가 뭐를 좀 만들려고 하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해요. 아니에요. 강세로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마음껏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불편해요. 힘들어요.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파워포인트를 같이 해야 이거 그러니까 스크린이 맞아. 있으면 맞아요. 좋은데 예. 이게 없어가지고. 네네. 그 끝나시고 바로 이렇게 질문들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집사님의 또 은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모르고 지나쳐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 양동 지역에 또 교회들 성도들에게 또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법률 사무실 하나 내셔야 되겠네. 그러게. 아유. 지금 네 아까 묻고 싶은 거 지금 질문하셔야 되겠네요. 네. 속하는 것 같아요. 중요세 뭐 이런 거는 제가 세법은 잘 몰라요. 그랬어? 세법은 몰라요. 글쎄, 그런 것 같은데 다 쳐가는 세법은 중요세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그렇죠. 알아도 그게 전문가 아니면 잘못 삼가면 쓰기 때문에 세법은 전문가 안 하셔야 돼요. 아까 나도 뭐 하나 있었는데 까먹었네. 아버지님도 땅이 큰 땅이 있는데 그게 200m이에요. 그런데 내가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4년 됐는데 그 삶을 우리 집안에서 해치고 있거든.